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R 4주차 강의에서 제가 약간 4주차 강의를 빠르게 써머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두었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4주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버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버전이라는 함수를 입력을 했을 때 버전 스트링이 R 버전 4.1.3인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4.1.2이신 분들은 구글에서 크랜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R 4.1.3을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냥 R 프로그램 내에서 그냥 검색할 수 없나? 그냥 검색 안 하고 R 프로그램 내에서 그냥 바로 음, 실행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되냐면 install packages라고 하는 걸 입력하신 다음에 install r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인스톨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인스톨 패키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R에서 이때까지 여러 함수들을 이용을 해왔잖아요. 그거는 R에서 기본으로 정해진 기능들만을 이때까지 이용한 거예요. 근데 기본으로 정해진 기능 말고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뭘 설정해야 되냐면 확장 팩을 많이 설치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이 확장 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R을 인스톨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장 팩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인스톨 R 그랬을 때 인스톨 R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나면 네, 패키지가 사용 중이라서 지금 저는 설치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설치를 하신 다음에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라이브러리는 이 함수를 불러주세요. 이 확장 팩을 불러주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장 팩을 설치하고 나면 반드시 그 확장 팩을 불러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라이브러리로 불러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이제 쓸 수 있게 되냐면 check for update r이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check for update r이라는 기능을 설치를 해보시면 저는 이제 no need to update,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true가 뜨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install r, r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걸 런 해보시면 자동으로 R 최신 버전 다운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시킨 대로 하신 다음에 버전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4.1.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움말 사용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막 그 여러 가지를 쓰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를 쓰게 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기는 좀 그렇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검색을 하기 전에 R에서 우리가 도움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R에서 도움말을 활용을 최대한 해보시면 돼요. 로그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궁금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음표 로그라고 하면 옆에 보시면 이렇게 로그라는 함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help 로그라고 검색을 해도 로그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솔루션이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궁금해요 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no documentation for solution, 솔루션이라는 함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화를 잠시 누르고 없나 보다 해야죠. 네, 그러면 내가 뭘 착각했지를 생각을 해보면 솔루션이라는 함수는 없는데 솔루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함수는 있다 이거지. 그러면 물음표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솔루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함수들에 대해서 검색을 해줍니다. 아니면 help search solution이라고 하면 솔루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함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데이터를 좀 불러옵시다.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CSV나 엑셀 파일을 주로 불러오게 되는데요. CSV라는 건 comma separate file이라고 해서 그 컴마로 값이 구분되어 있는 파일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read CSV라고 하는 함수를 입력을 할 텐데 read CSV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쓸 때 여러분들이 이 CSV 파일 강의 안에 제공되는 CSV 파일을 저장한 경로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신 다음에 뒤에
D04 그레이드 CSV를 써주셔야 여러분들 이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그레이드 0 실행을 해보면 student ID, first name, last name, math, science, English 점수가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 CSV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read table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read table을 입력할 때는 여러분들이 헤더가 있는지 separate가 무엇인지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헤더가 true 이렇게 되어 있죠. 헤더가 true라는 얘기는 내가 이 컬럼 네임을 입력해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의 이름을 지정해 줬으니까 그걸 쓰세요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separate 내가 자료를 컴마로 단위로 구분해 놨으니까 그거를 컴마를 기준으로 자료를 구분해 주세요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했네요. 잠시만요. 다시 하면 이제 됩니다. 네. 다시 이제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레이드 1을 입력을 하면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똑같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근데 내가 read table이라는 함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뭘 하면 된다고요? 물음표 read table. 그러면 table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줍니다. read table이라는 함수는 file, 헤더가 true인지 false인지 입력하셔야 되고요. separate, 뭘로 구분했는지 쓰셔야 되고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또 뭔 소리래? 라고 하면 밑에 arguments, 각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읽어보시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하면 read CSV 다음에 쭉 입력을 하면 이렇게 가로줄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가로줄이 안 넘어가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을 해준 다음에 내가 여기에 앞으로 모든 파일을 다 저장을 해 놓을게 라고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 디렉토리가 기본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04 그레이드를 불러와줘 라고 입력을 하면 그대로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로줄을 길게 쓸 필요가 없이 그냥 파일 이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디렉토리 안에 이 파일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아까 read table 함수도 똑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의 이름을 설정을 해줄 텐데요. 행의 이름은 지금 1, 2, 3, 4 그냥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행의 이름을 나는 student id로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read table이라는 함수에서 row name을 나는 student id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얘가 어떻게 해주냐면 1, 2, 3, 4 기본값을 쓰지 않고 student id를 가지고 행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structure, grade 4의 자료 구조를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olumn classes라는 옵션을 쓰면 이게 뭐냐면 각각의 변수를 읽는 형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column classes, 각각의 열을 읽는 방식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열을 어떻게 읽을 거냐면 아까 여기 있죠? 여기에서 student id는 문자의 형식으로 읽으시고 first name은 팩터, 변수로 읽으시고 last name은 팩터, 캐릭터, 문자로 읽으시고 매스 사이언스 잉글리시 점수는 뉴메릭 숫자처럼 읽어주세요 라는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럭처를 자료 구조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first name이 팩터로 지정되어 있다, 변수로 지정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구분자가 탭인 자료도 있습니다. 네, 컴마로 구분되어 있는 파일도 있지만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무슨 파일이라고 얘기하냐면 데이터 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D04 그레이드 데이터 파일을 읽으시면 대신에 중요한 건 separate by 탭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써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읽으면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료는 이렇게 예쁘게 읽히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엑셀 파일을 입력을 할 건데요. 엑셀 파일은 조금 복잡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엑셀 파일을 이제 설치를 하려면 엑셀 파일을 읽어 오려면 아래 기본적인 함수는 엑셀 파일을 못 읽습니다.
즉, 우리가 그냥 R을 실행시켜서는 엑셀 파일을 못 갖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익스텐션 팩, 확장 팩을 설치해 줘야 된다고요. 그 확장 팩을 설치하는 방법이 뭐다? 인스톨 패키지스다. 그러면 인스톨 패키지, 어떤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면 엑셀 파일을 읽을 수 있는 패키지를 설치해 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여러분들 인스톨 패키지스 엑셀엑스입니다. 그래서 엑셀엑스 파일을 읽을 수 있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라이브러리 엑셀엑스 이렇게 입력하면 뭐라고요? 엑셀 파일을 읽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는 거예요. 네, 엑셀 파일을 읽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확장팩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확장팩을 라이브러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불러와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는 성공을 했잖아요. 네, 교수님은 강의에서 실패하셨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자바 버전 문제인 줄 알고 처음에는 인스톨 패키지 R 자바 이렇게 자바도 열심히 설치를 해보고 해서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래서 포기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문제 원인을 찾았어요. 문제 원인이 뭐냐면 R 자바의 비트 수가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컴퓨터는 64비트일 거예요. 근데 자바는 기본적으로 비트를 설치할 때 32비트 파일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바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R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자바를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R 자바 그 버전 불러왔잖아요. 그 버전에서 여러분들이 X866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64비트짜리 R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바도 64비트짜리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인스톨 패키지 라이브러리 다시 설치하고 나면 엑셀엑스 그 익스텐션 팩, 확장 팩이 제대로 실현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이게 되거든요. 네, 정상적으로 이 파일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보여드리자면 readxlx라는 함수는 그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파일을 불러올 건지 쓰시고 시트 넘버, 엑셀은 시트 이름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1번 시트, 2번 시트 그 중에서 몇 번 시트를 불러올 건지 쓰시고 헤더가 있는지 없는지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 저는 이 함수가 불러와집니다. 네. 근데 강의에서는 엑셀엑스 함수가 익스텐션 팩, 확장 팩이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네, 넘어갔는데 혹시나 이제 그 패키지를 설치한 도중에 패키지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면 RStudi오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야 됩니다. RStudio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누르시고 패키지를 설치를 해보세요. 근데 엑셀을 읽을 수 있는 다른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readexcel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저는 설치를 했고요. 좀 설치할 게 많네요. 설치가 다 됐나? 안 됐네. 이 좀 파일이 큰 것 같아요. 네. 제발 제발 제발. 나 빨리 가야 돼. 아유 많다 아유 많다 아유 많다. 자, 좀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셀 파일을 또 읽어오는 새로운 방법이 read excel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한 다음에 라이브러리 다시 패키지를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read xlx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데 워킹 디렉토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D04 신생아 최종 xlx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자 이제 설치가 된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불러옵시다. 라이브러리 read excel. 네, 패키지를 불러왔어요. 그 다음에 xlx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read xlx.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의 안에는 이렇게 안 돼 있다. read excel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을 불러오신 다음에 유본을 하시면 티블이라는 자료 구조로 이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네, 그 다음에 CSV 파일로 이제 엑셀 파일을 다시 저장을 한 다음에
불러오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CSV는 R에서 불러올 수 있는 파일 형식이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CSV로 다시 저장하고 나면 그 변수명이 깨집니다. 변수명이 깨진 이유가 그 R에서 여러분들 그 코드네임 불러오면 한글 막 깨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코딩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코딩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변수명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헤드명을 바꿔주면 헤드명이 제대로 설정이 다시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래서 변수명을 또 다르게 바꿀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헤드 뉴본 2 뉴본 2의 첫 번째 네임을 버스로 바꿔주면 네, 이렇게 이제 제대로 표시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상당히 귀찮죠. 네, 그래서 엑셀 파일과 CSV 파일 그리고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익히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익히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4주차 강의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오늘 강의가 상당히 깁니다. 네, 지금 몇 번까지 해야 되면 400줄까지 해야 되는데 200줄, 반 했어요, 반. 합시다. 이제 정규분포 곡선 그릴 거예요. 정규분포 곡선을 어떻게 그리냐? 일단 평균을 뮤는 100이라고 설정을 해둘게요. 그 다음에 시그마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15, 표준 편차를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러면 X는 뭐냐면 시퀀스, 그 자료 구조예요. 자료를 넘버링을 시킬 건데 뮤 마이너스 5 곱하기 시그마, 뮤 플러스 5 곱하기 시그마, 랭스는 200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Y는 1 나누기 스쿼트 2 파이 시그마 제곱 익스포넨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2 곱하기 시그마 제곱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정규분포 함수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플랫 함수를 그릴 거예요. 함수를 그릴 건데 x 값에는 x를 쓸 거고요. y 값에는 이 y를 쓸 거예요. 그리고 타입은 L이고요. 컬러는 red예요. 이렇게 하면 정규분포 함수가 그려지는 거예요. 평균이 100이고 시그마가 15고 함수 y값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값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래서 그 x값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뮤 100에서 5 곱하기 시그마를 표시를 하고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뮤 플러스 5 곱하기 시그마를 표시를 해서 랭스 전체 길이를 200으로 맞춰라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dnorm 정규분포 함수를 그린다는 소리입니다. 평균은 뮤고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디스트리뷰션은 시그마인 정규분포 함수를 그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플랫 x, y, y, 타입 L, 컬럼 블루 네, 그래서 파란색 함수가 그려졌죠. 네,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플랫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뭐 하면 된다고요? 물음표 플랫. 네, 많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정규분포를 그릴 건데 뮤 제로는 0, 시그마 1은 1 이렇게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정규분포 함수는 이제 똑같이 그려서 이렇게 그리시면 이게 정규분포 함수입니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네, 정규분포 함수가 그려졌어요. 그런데 이제 정규분포 곡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지금 그려놨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뭘 할 거냐면 선을 그릴 거예요. 라인 어디에다가 선을 그릴 거냐면 평균 0인 곳에 선을 그릴 거예요. 근데 컬러를 레드로 설정을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타입 H, LTY 3 이게 이제 점선을 그린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45가 되는 곳에 레드, 빨간 곡선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실선을 그릴 겁니다. LTY가 1이라는 게 이제 그 라인 타입이 2다, 1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그려지고요. 네, 1.645 반대인 곳에도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6 이게 이제 99%의 신뢰 개수죠.
그 다음에 1.96에 지금 그린을 그려놨고요. 블루도 그려놓고 옐로우도 그려놓고 이제 알록달록 선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을 표시하고 싶을 때 이런 방식으로 선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표준 정규분포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확률 계산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확률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숙제랑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것과 관련된 함수가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R과 관련돼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D, 높이, 확률을 계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P, 왼쪽 누적 면적을 계산하는 게 있고, Q, 실외 개수를 계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놈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평균이 3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0.25인 정규분포 곡선에서 정규분포 값 y 값으로 가능한 i 1000개를 생성해 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무식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것들을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히스토그램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만 개 가지고 그려보시면 거의 정규분포 곡선에 가까워진다. 즉 무작위 추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norm 이건 뭐냐면 y 값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아까 그 표준 정규분포 곡선 다시 표준 정규분포 곡선 네,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dnorm 001이라고 돼 있으면 평균 0, 표준 편차 1인 표준 정규분포에서 x 값이 0일 때 y 값 확률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0.39 얼마라고 확률이 계산되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에서 1.96 x 값이 1.96일 때 y 값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norm은 정규분포의 왼쪽 누적 면적을 계산해 줘요. 즉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일 때 0, x 값이 0 이하의 나이는 면적이 얼마냐라고 하면 당연히 다시 얼마로 튀어나오냐면 0.5로 튀어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6 왼쪽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충 0.25 정도로 나와요. 그 다음에 1.96 왼쪽 면적은 얼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0.975로 나와요. 그 다음에 p-norm 1.96에서 마이너스 1.96 그러면 1.96의 왼쪽 면적에서 마이너스 1.96의 왼쪽 면적을 빼는 거니까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 95%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르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가 궁금하다. 선을 다시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1.96에서 1.96 이 사이의 면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P놈 1.96에서 그러니까 1.96의 왼쪽 면적에서 마이너스 1.96의 왼쪽 면적을 계산해도 되지만 마이너스 1.96의 왼쪽 면적 2배를 빼도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그냥 산수를 하는 다양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1 마이너스 Pnorm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건 이제 요 가의 면적을 계산해 준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1-2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라고 계산을 해도 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값들은 어차피 95%로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1.645에 대한 비밀을 찾아보죠. 요 빨간 선에 대한 비밀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645의 왼쪽 면적은 얼마냐면 0.0499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645에서 1.645까지의 값을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 0.90이에요. 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76 요 값은 또 얼마냐? 지금 옐로우 잘 표시가 안 되네. 핑크로 바꿀게요. 잠시만요. 네. 자, 마이너스 2.576에서 2.576. 요 핑크로 계산되어 있는 요 가운데 면적은 얼마일까를 계산을 해 보시면 네. 2.2. 얼마 도망갔어. 2.576. 요거 계산을 해 보시면 99%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99%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Q놈으로 가겠습니다. Q놈은 뭐냐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일 때 왼쪽 면적이 0.05, 즉 왼쪽 면적이 5%가 되게 하는 x값은 얼마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왼쪽 면적이 5%가 되게 하는 값은 마이너스 1.644854입니다. 라고 값이 나온 거예요. 다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일 때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왼쪽 면적이 95%가 되게 하는 x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645라고 대답하겠죠. 네, 왼쪽 면적이 1%가 되는 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332예요. 99%가 되는 건 얼마입니까? 2.33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이제 4주차에서 우리가 배웠던 확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들을 가지고 이제 그 ROC 커브 곡선을 그려볼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숙제랑 관련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이걸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 함수를 하나 생성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매트릭스를 하나 그려놨어요. 행렬을 하나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dimension names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각각의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행과 열에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행과 열에 어떻게 이름을 붙여줄 거냐면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리스트, 네, 요거는 이제 행의 이름. 행의 이름은 t 플러스 t 마이너스로 붙일 거고요. 열의 이름은 d 플러스 d 마이너스로 붙일 거예요. 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행과 열의 이름이 각각 생성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열 백분율을 계산을 할 건데요. 열 백분율이라고 하는 건 열에서 그 부분이 얼마를 차지하는가를 볼 겁니다. ECG2를 다시 불러오고요. 이제 sum, 합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열 간의 합, 즉 t 플러스 t 마이너스 d 플러스끼리는 1023명 있고 d 마이너스는 442명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proportion table, 비율 테이블을 그려줍니다. 전체에서 D 플러스에서 T 플러스는 80%가 있고 T 마이너스는 20%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2라고 설정을 해놨다는 얘기는 열을 가지고 백분율 테이블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고 행을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고 싶으면 proportion table ECG1 그러면 T 플러스 중에서 이게 이제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D 플러스는 88%가 있고 D 마이너스는 12%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자 이제 ROC 곡선 그리러 갑시다. ROC 곡선을 그리고 싶으면 리드 엑셀 패키지를 다시 불러올게요. 네, 리드 엑셀이라는 패키지를 한번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리드 엑셀이라는 패키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꺼집어내면 돼요. 패키지를 한번 설치하고 나면 끄집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불러왔어요. 네, 그 다음에 리드 엑셀 불러올게요. 뭘 불러올 거냐면 진폐증 자료를 불러올 거예요. 괜찮죠? 네, 진폐증 자료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콜 워커 데이터가 이제 이 자료를 불러온 거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봅시다. 네, 이렇게 피버, 그 다음에 뉴모, 폐렴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진폐증이 있냐 없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근데 파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자료가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래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파지티브를 1, 그 다음에 네거티브를 0이라고 숫자를 지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콜 워커 데이터에서 아웃컴, 결과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콜 워커 데이터를 가지고 파지티브일 때는 뉴모, 진폐증이 파지티브인 사람은 1번을 지정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일felse라는 함수가 그렇지 않다면 0을 지정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하면 outcome이라는 열이 생성이 되고 1, 1, 1, 1 이렇게 표시가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을 그려주면 네, 이렇게 전체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steps, 그 교차표를 그릴 수도 있어요. 피버랑 그 다음에 뉴모 가지고 네. 그래서 FEV가 40인 사람은 네거티브는 없고 파지티브는 한 명 있다. 뭐 이렇게 교차표를 그릴 수도 있다.
괜찮죠? 그 다음에 gmodels라는 함수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교차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gmodel이라는 함수를 설치한 다음에 라이브러리 끄집어내시고요. 크로스 테이블을 그려줄 겁니다. 그러면 크로스 테이블이 이렇게 그려져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숙제에서는 크로스 테이블 가지고 뭘 하는 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ROC 곡선 그리러 갈 건데 ROC 곡선 그리려면 install packages PROC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PROC를 불러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ROC1 요렇게 하면 ROC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plot ROC 하면 ROC 곡선이 이렇게 예쁘게 생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PROC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 변곡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표시는 해주지만 더 자세한 정보를 표시하고 싶을 때는 EPI라고 하는 익스텐션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EPI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ROC 곡선을 다시 그리면 sensitivity spec, PV 플러스, PV 마이너스 이런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ROC 곡선 그릴 때 EPI라는 패키지를 쓰는구나 라고 하는 걸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숙제랑 또 관련 있는 부분이에요. 리스크 레티오, 네, 위험 비율, 그 다음에 오즈비, 네, 요것들을 같이 그려볼게요. 네, 일단은 플루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플루가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디멘전 네임이 뭐냐면 잔 돌리기 한 사람, 자기 잔 쓴 사람, B형 간염 걸린 사람, 걸리지 않은 사람 이렇게 디멘전 네임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레이티오, 위험비, 오즈비를 그 계산해주는 함수가 뭐냐면 install packages epitools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네, 불러오시면 됩니다. epitools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 epitools라는 패키지를 만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위의 행의 대비 아래 행이 왼쪽 열이 될 위험도를 계산해줘요. 뭔 소리냐면 그냥 해보는 게 나아. 리스크 레이티오라는 함수를 쓸 수 있거든요. 리스크 레이티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그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될 게 어디 갔어? 1.5333 이거거든요. 1.533이 뭐냐면 잔 돌리기 함, 자기 잔 사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잔을 사용한 사람에 비해서 잔 돌리기 한 사람들이 위험하다로 계산해 준 거예요. 잔 돌리기 한 사람들이 위험한데 B형 간염에 걸릴 확률이 1.53배 높다 이 얘기예요. 다시 자기 잔을 사용한 사람들에 비해서 잔 돌리기 한 사람들이 B형 간염에 걸릴 확률이 1.53배 높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라고요. 그러면 근데 나는 자기 잔을 쓴 사람 B형 간염에 걸릴 확률보다 걸리지 않을 확률이 더 궁금한 거잖아. 맞죠? 그러면 리버스 돌려줘야 돼요. 리버스라는 건 거꾸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칼럼 열을 거꾸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열을 거꾸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걸리지 않을 확률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게 0.2라는 거지. 자기 잔을 사용한 사람은 걸리지 않을 확률이 0.2배다라고 계산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해석의 주의를 요한다고요. 잔 돌리기를 한 사람에 비해서 자기 잔을 사용한 사람이 B형 간염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0.2배다. B형 간염에 걸릴 확률이 0.2배다라고 계산해 준 거야. 괜찮죠? 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잔 돌리기를 하는 경우에 비해서 자기 잔을 쓰면 이 리스크 레이티오 표에서 위 행이 아래 행에 비해서 오른쪽 열이 될 확률이 이거다. 0.2배다. 라고 하는 걸 계산해 준 거예요. 네, 이거 강의 자료가 좀 잘못됐네요. 오른쪽 열이 될 위험도를 계산해 준 건데 결과 변수의 기준군이 왼쪽 열, 오른쪽 열.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자, 리스크 레이티오 플루 이렇게 돼 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잔 돌리기를 한 사람에 비해서 자기 잔을 사용한 사람이 B형 간염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1.53배다. 괜찮죠? 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근데 reverse, 뒤집을 거예요. 컬럼, 열을 뒤집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요? 잔 돌리기 한 사람에 비해서 자기 잔을 사용한 사람이 B형 간염에 걸릴 확률이 0.2배다 라고 계산을 하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잔 돌리기를 하면 B형 간염에 걸리냐 안 걸리냐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reverse both, 둘 다 뒤집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잔을 사용한 사람에 비해서 잔 돌리기 한 사람이 B형 간염에 걸릴 확률이 5배 높다. 아, 이러면 이제 뭔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오즈비를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오즈비를 계산하러 갔더니 얘도 표가 이상해요. 자기 잔을 사용한 사람이 B형 간염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7.6배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reverse both. 둘 다 뒤집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뒤집으면 잔 돌리기 한 사람이 B형 간염에 걸릴 확률이 7.67배 높다라고 하는 제대로 된 확률이 나오는 거죠. 괜찮죠? 네, B형 간염에 걸릴 오즈가, 죄송합니다. 오즈가 7.67배 높다라고 하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괜찮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숙제에는 정규분포 곡선 이용하는 거랑 ROC 커브는 숙제에 없어요. 그 다음에 리스크 레티오, 오즈 레티오 이 함수를 이용하는 게 숙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패키지 설치하는 거, 자료 불러오는 거 그거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 헬프 이용하시는 거 연습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